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책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정박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네, 오늘의 책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책인 것 같습니다. 네. 평생 영원히 아니다. 계속 없어지는 책인가? 김부식 씨가 쓴 거거든요. 계속 부식되는 건가? 네, 되게 친한 형 같다. 네. 네. 삼국사기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우리 민족 최초의 역사서라고 할 수 있죠. 네. 1145년에 아, 그래요. 그러니까 고려 당시 인종 임금의 명을 받아가지고 예. 김부식이 일종의 팀장 역할을 맡아가지고 쓴 책이 바로 이제 삼국사기죠. 1145년에 네. 그때가 이제 고려 중에도 그러면 중기쯤 되겠네요, 그죠? 후기라고 해야 되나요? 뭐 중기쯤. 18년인가요? 그때 왕건이 예. 건국을 했으니까. 예. 중기쯤 되는 그 시점에 이제 고려보다 먼저 있었던 신라, 고구려, 백제, 그렇죠. 요 나라들의 이야기를 쓴 게 이제 삼국사인 거죠? 그렇죠. 네.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의 기원과 종말에 관한 기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썼을까? 이게 이제 지금이야 역사라는 게 이제 어떤 뭐 학문으로도 이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옛날 일들을 이제 이렇게 배우는 게 어찌 보면 이제 당연하게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다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때는 역사를 더군다나 그 왕조가 아닌 그 이전의 역사를 이렇게 막 써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 네. 싶긴 한데. 보통 이제 우리가 사마천의 역사 사기가 네. 이제 역사서의 전범이 되지 않습니까? 동양에서는. 네. 그 사마천의 사기가 이제 우리가 기전체라고 하죠. 그런 이제 역사 형식이 있지 않습니까? 본기가 있고 네. 지라는 게 있고 제도사를 다루는 지가 있고 연대를 다루는 표가 있고 열전 뭐 이런 거 열전 있고. 이런 형식으로 이제 기전체라고 하는데 왜 이제 이런 역사서를 기술하느냐? 뭐 이런 당시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당시 이제 고려 입장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네. 결국 이렇게 쟁패를 하다가 통일 신라가 통일을 하고 근데 다시 통일 신라가 멸망하고 고려가 다시 통일을 한 거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고려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냐면 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결국은 하나의 다 제국들이었다는 거죠. 작은 제국들. 다른 작은 나라들 다 흡수하고 전쟁해가지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마천의 사기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황제라고 할까 임금을 대상으로 할 때 본기라는 명칭을 붙이거든요. 네. 여기도 고구려 본기, 백제 본기, 신라 본기라고 써요. 그러니까 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하나의 어떤 제국들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다 작은 나라들을 흡수해가지고 결국 큰 나라들이다. 그런데 고려가 그 세 나라들을 결국 또 다 통일시켰으니까 네. 우리 고려가 얼마나 대단하다. 대단한 나라냐 이걸 한번 보여주고 싶은 게 하나 있고 아. 또 하나는 뭐냐. 그러니까 고구려의 어떤 정통성이라는 것들 네. 이런 역사적 정통성이 대단하다는 걸 한번 보여주는 게 있고 이런 제국들을 통일한 고려는 얼마나 위대한 나라냐 이걸 한번 보여주는 게 있고 또 하나가 결국 뭐 예전에 우리가 뭐 노자랄까 유교 공자 다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왜 그렇게 어떤 개인의 도덕성이라고 할까 수양이라고 할까 이걸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네. 왜 그러냐면 결국 임금이랄까 이런 절대 권력자가 워낙 미치는 영향이 컸단 말이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판단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역사책을 기술한 이유는 그런 통치자의 자질. 그래서 이 사람이 뭐 땅을 많이 넓혔다, 뭐 어떤 대단한 뭔가를 업적을 세웠다 이거보다는 어떤 사건에서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행동을 잘했냐 못했느냐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을 잘 이제 백성을 편하게 했느냐, 네. 고통스럽게 했느냐 이런 자질들이 아주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따져봐가지고 결국 거기서 교훈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자 이런 거죠. 과거를 쓴다는 것은 결국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후대 임금이랄까 관료들은 네. 이 전대의 어떤 역사를 공부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고 어떤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 그러니까 왜 그렇게 그 당시에 그 임금은 그렇게 행동을 해가지고 나라를 망쳤나. 그렇게 행동해가지고 나라를 흥하게 했나.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려고 사실은 이 역사책을 만드는 거죠. 네. 그 당시에 고구려 백제 신라의 자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근데 김부식의 삼국사기 같은 경우도 네. 그 이제 다른데 보면 10세기경에 성립됐다는 구삼국사랄까 그런 여러 책들을 당연히 거기서 이제 참고를 했다고 하죠. 지금 이제 존재하진 않지만 그때 있었다고 하는 책들을 참고를 했다. 그 중국의 네네. 책들, 중국의 책에 나와 있는 한반도에 관련된 여러 부족
그리고 국가들의 기록들도 다 이제 같이 다 검색을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든 게 바로 삼국 사기죠. 요즘 근데 가죽 점퍼를 즐겨 입으시는 것 같습니다. 가죽 점퍼 멋있지 않아요? 아니야. 멋있어. 멋있어. 그냥 두 분. 요즘 뭐 오토바이 타시는 건 아니지? 아니. 위험하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네. 네. 아니 근데 이제 저는 고려가 있고 그 전에 아마 후삼국이 있었고 그죠? 후백제, 그렇죠. 그 태봉 뭐 이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삼국 시대가 있었고 통일신라 있고 그다음에 그다음 이제 다시 분열돼서 후삼국이 있고 네, 그다음 네. 고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시대는 살짝 뛰어넘고 그 앞에 거를 쓴 게 이제 이 책 아닙니까? 삼국사기?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진 않아요. 이게 이제 삼국의 기원과 종말이니까 후삼국까지 써요. 그 견훤과 국례까지는 이야기가 나오죠. 네. 그렇습니까? 네. 네. 신라가 이제 통일신라의 종말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견훤과 국례까지 가고 있죠. 그럼 이제 고려 시대 이전까지는 이제 다 거의 다 쓴 거라고 봐야 되겠군요. 근데 이게 보통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게 특히 이제 일제 강점기 때 네. 그때 이제 민족주의 사학이 대두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삼국 사기가 왜 고구려 백제 신라밖에 없느냐, 고조선 이런 이야기 없느냐 해가지고 이게 아주 반민족적이다. 그랬었어요. 뭐 그런 지금도 뭐 비판을 많이 받죠. 삼국 사기가 네. 삼국 유사는 조금 더 그런 삼국 요사는 당군이 나오죠. 나오고. 왜냐면 그 삼국 요사를 1년 선생님이 썼을 때는 요거보다 한 100여 년 이상이 뒤고 그 당시 또 몽골 침략을 받고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우리가 강력한 구심점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했던 것 같고 김부식은 기본적으로 유학자란 말이죠. 네네. 그 유학자 입장에서는 흔히 말해서 허당한 거 이런 것 좀 약간 좀 근거 없는 건 잘 안 쓰고 실증적인 그런 것들은 알 배력 같은 난시는 거요? 안 쓰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런 건 안 쓰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김부식의 삼국사기. 네. 뭐 삼국사기 책이 여러 권이 아마 있을 텐데 어떤 책을 오늘은 그 좀 보통 이제 삼국 사기 자체는 우리가 그 인터넷 사이트에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를 치면 다 올라와 있어요? 전부 다 있습니다. 네. 정말 아주 잘 돼 있고요. 네. 그래서 그 뭐 원문하고 원문 사진 찍고 번역하고 주단 거 다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걸 다 우리가 하기는 조선왕조실록을 다 볼 수는 없듯이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참고한 거는 길진숙 박사의 삼국사기 역사를 배반하는 역사라는 책이 하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유명한 분이죠. 박노자 교수. 음. 박노자 교수의 거꾸로 보는 고대사.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보통 이래 우리가 삼국의 역사를 생각하고 고대사 생각할 때 자꾸 또 우리 만주벌판 이런 거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신라의 삼국 통일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견해들이 많지 않습니까? 신라가 아니라 고구려가 삼국 통일했어야 되는데 네. 우리 함석헌 선생도 예전에 그 만주를 잃어버린 게 우리가 완전히 결정적으로 한반도로 쪼그라들어가지고 우리 민족의 기상이 움츠러들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 분들이 많죠. 근데 이제 박노자 교수라든지 다른 여러 좀 최근에 이제 여러 학자들 견해에 따르면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다 이런 견해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 보는 고대사 이런 제목을 붙이셨는데 오늘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네. 오늘 좀 사실 상당히 논쟁적일 수 있는 일본의 그 고대에 있어가지고 한반도와 일본의 관계들 이런 것들도 한번 오늘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소개를 하는 걸로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부식의 삼국사기 네. 이 책 오늘 한번 여러분과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45년 네. 그게 이제 네, 삼국사기가 쓰여진 해 그렇죠. 11시 45분 11시 45분. 우리가 이제 술자리 마칠 때쯤 아니겠습니까? 뭐 부르기 전인가? 대리운전 불러야죠. 네. 대박 114 대리운전. 네. 이 대박 114는 진짜 대박입니다. 가격도 대박, 친절함도 대박. 음. 모든 우리 운전기사님들 보험 다 가입이 되어 있고요. 네. 네, 저렴하게 이용하시려면 앞으로 이제 대리운전 이용하실 일이 점점 많아지는 시기가 됩니다. 연말 되면 또 아무래도 술자리가 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모임 많죠. 모임 많죠. 네, 택시비보다 저렴한 대리운전. 네, 택시 타는 것보다 진짜 저렴해. 네. 요즘 택시비가 너무 올랐어. 너무 올랐죠. 그리고 심야 할증 붙으면 너무 비싸잖아요. 심야 할증. 심야 할증이 예전에는 이렇게 그 말 달리잖아요. 네. 그럼 이제 할증 버튼 아저씨가 딱 누르시면 네. 말이 이제 막 이렇게 빨리 달리잖아요. 네. 요즘은 이제 그게 없으니까 감이 좀 떨어져. 그거 없어요? 요즘에 그거 없잖아요. 심야를 잘 안 타. 그런가요? 저는 자세는 안 봐가지고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즘 앱으로 거의 다 하니까 네. 택시도. 앱으로 그냥 바로 결제. 네, 그러니까 얘가 이게 말이 빨리 달리는지 이게 감이 좀 없으니까. 전 진짜 심야 한 번 탔는데 짧은 거리 갔는데 지갑에서 10,000원짜리 꺼낼 때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이렇게 비싸? 뭐 아, 이러면서 요즘도 현금으로 해요? 그때는 제가 이제 현금으로 했거든요. 아. 그래서 야 진짜 비싸다 이랬는데 아. 이 대리운전 요거보다는 싸다 이거죠? 뭐 증거를 남기면 안 되는 곳에 혹시 가셨나요? 꼭 생각하는 거 같아요. 네, 현금을 그렇게 썼다 이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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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튼 대박 114 대리운전 앱으로 신청하시면 매우 빨리 기사님 들어오시고요. 안전하게 집까지 모셔다 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삼국사기 한번 네. 슬슬 가볼까요? 네, 그 삼국사기 구성을 보면 네. 본기 28권, 음. 그리고 지 9권, 표 3권, 열전 10권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본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 고구려 백제 신라가 결국 하나였던 중국 대륙의 중국 그 나라들만큼의 문명 국가고 우리가 말하는 왕이 있는 나라였다. 문명국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고구려의 10권을 배정하고 있어요. 상당히 분량이 많죠. 네. 아, 예, 28권 중에 고구려의 10권. 아 그래요? 예, 백제가 6권이고 네. 신라 통일 신라가 이제 12권이죠. 합쳐가지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고려라는 이름 자체도 이제 고구려에서 온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고구려 쪽에 조금 더 마음에 좀 끌림이 있었던 모양이군요. 아 근데 이제 김부식은 본래 경주 쪽 이제 귀족이죠. 아, 그래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김부식이 경주 쪽 귀족이다 보니까 그 당시 신라에게. 라이벌이 서경, 개경 쪽이잖아요. 네. 아 개경이 아니죠. 서경, 평양 쪽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정지상 그리고 묘청 스님 이런 네. 식으로 라이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군 이야기랄까 이런 것들을 좀 만약 게재를 하다 보면 이 서경 쪽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되니까 그걸 뺐다라는 뭐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김부식은 이제 신라 쪽이죠. 그 경주 쪽을 네네. 귀족을 대표하는 이렇게 문벌 귀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고구려를 많이 배치한 이유는 그 고구려의 여러 이제 임금들을 이 본기에 다루면서 네. 그 임금들의 여러 가지 국정을 다스린 여러 가지 행동들, 여러 가지 일들 이것에서 어떤 교훈들을 많이 얻어낼 수 있다고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미래의 어떤 정치 지도자들에게 상당한 이제 교훈을 많이 주는 일들이 많았고 실제로 이제 또 고구려 같은 경우가 고구려 이제 여성들 아주 이제 주체적인 여성들이 나오거든요. 고구려에? 네, 고구려 왕비하고 공주. 뭐 대표적으로 우리 평강공주가 있죠. 평강공주. 주체적으로 남편을 선택해가지고 결혼을 해서 그 남편을 완전히 장군으로 만든 그 얘기가 삼국사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삼국 사기에 열전의 온달전이 있어요. 이 온달전이 저도 이번에 한번 다시 읽어봤는데 네네.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조선 5천년 문장 중에 가장 뛰어난 문장 중에 하나가 바로 삼국 사기 온달전이에요. 아주 문체가 아 그래요? 고와하다, 아주 고상하고 품격이 높아요. 그리고 아주 간결하면서도 담백하고 아주 그 절제된 맛이 있는데 참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 요운을 많이 남겨주는 그런 문장. 온달전이. 예, 그래서 아주 김부식의 온달전 같은 경우는 그 정말 그 한번 읽어보시면 뭐 다 있으니까 상당히 이게 뭐라고 합니까? 아주 짧은 길지 않은 구성인데 정말 이 뭔가 평강공주와 온달이 어떤 사람이었고 그걸 뭐 그냥 몇십 년 한꺼번에 농축시켜서 우리에게 체험을 만들어 주죠. 온달이 왜 온달인지 압니까? 온달? 네. 모르겠는데요. 온달? 뭐 있어요? 아니 온달. 온달. 온달은 한자 이름으로 이제 만월이 되는 거고요. 네. 온달, 온전한, 온전한 완전한, 달. 예, 달. 네. 예, 그래서 이제 달이라는 게 초생달부터 시작해서 이게 보름달까지 이렇게 쭉 갔다가 이렇게 또 작아지지 네.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처음엔 좀 부족해 보였으나 점점 커져서 온전한 달이 된, 보름달이 된 그런 의미로 이름을 온달이라고 했다. 진짜요? 그럴 듯하지 않습니까? 그럴듯해. 근데 이거 진짜야 아니에요. 그건 뭐 이따 나오겠지. 처음 들어보시죠, 이런 얘기? 네, 처음 들어봅니다. 에이, 진짜. 내가 지금 막 생각해. 민간 어원술 같습니다. 난 진짜 진짜인 줄 약간 알았잖아. 맞는 것 같지 않아? 지워. 약간 그럴 듯하지 않아요? 그럴듯해요. 그죠? 온달. 바보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때는 이제 뭐 이 사람이 워낙 가난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난해서 옷도 제대로 추레하고 뭐 이러다 보면 바보라 부르잖아요, 보통. 그래서 이제 바보 온달이었지 실제 바보는 아니었다. 네. 이렇게 나오죠. 자, 자, 뭐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열전 중에서는 이제 김유신 열전이 10권 중에 3권을 차지합니다. 맞네. 그래서 김신이 그렇게 많구나. 왜냐하면 결국 이제 삼국 통일에 네. 뭐 가장 큰 영웅하면
결국 김유신을 꼽을 수밖에 없죠. 근데 삼국통일, 그러니까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을 삼국사기는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삼국사기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네. 결국 아까 지금 말씀대로 결국 신라가 가장 분량도 많고 김유신의 구성도 이렇게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네. 또 김부식이 경주 쪽 신라 쪽에 연결된 문불 귀족이고 신라와의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죠. 고려 왕건하고. 왜냐하면 결국 경순왕이 귀부를 했다고 하잖아요. 왕권을 그냥 바친 거예요. 나라를 그냥 이제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크게 뭐 나쁘지가 않았고 뭐 그렇게 예, 나쁘지 않았죠. 자, 삼국사기 과연 어떤 이게 시각이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네, 어떤 뷰로 봤느냐, 어떤 틀을 놓고 네. 봤느냐. 근데 결국 이제 우리가 오히려 근대에 들어와가지고 네. 삼국사기에 대한 비판이 많아졌죠. 특히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서 특히 이제 단재 신초 선생이 대표적인데 이 사대주의다. 네. 그리고 반민족적이다. 이렇게 된 거죠. 왜냐하면 왜 고대사, 상고사를 안 다루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이 제대로 안 다루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역사책이냐. 이게 참 지금의 시점에서 과거를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삼국사기는 고려 인종의 명을 받아가지고 김부식이 지은 관찬 어떻게 보면 역사책이란 말이죠. 나라에서 만든 역사책이고 네. 그 목적은 뭐냐? 고려의 정통성. 고려가 이만큼 위대한 나라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고려 앞에 있었던 나라들 다룬 건데 지금의 시점에 와가지고 왜 말이야 삼국사기에 옛날 일을 안 다루고 있어. 그래서 우리 반쪽짜리 역사책을 만들었지 않느냐라고 말하면 이건 참 이게 김부식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특히나 또 이제 민족주의라고 하는데 이제 삼국사기를 보면 좀 우리가 아실 수 있는데 그 민족주의나 민족 개념은 여러 번 요즘 많이 말씀드립니다만 그건 사실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발명된 개념으로 보는 게 많거든요. 물론 이제 민족주의를 도구주의로 보는 관점이 있고 원초주의로 보는 관점이 있는데 원초주의 입장에서는 좀 더 오래 볼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민족주의는 근대 국가의 승립하고 같이 괴를 같이 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들이 요즘에 역사학의 주류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 신채호도 이제 그 단체 신채호 선생도 불만이었고 또 최남선 같은 학자도 불만이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결국 뭐 그 당시 일제 강점기다 보니까 고대사를 좀 강조하고 싶잖아요. 본래 사람이 지금 뭐가 내가 좀 안 좋으면 내가 왕년에 좋았다 이걸 강조하고 싶잖아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그건 대표적인 게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맨날 순환의 역사를 갖기 때문에 항상 강조하는 게 우리가 옛날에 얼마나 잘 나갔는데 다윗과 솔로몬 맨날 강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민족주의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18세기, 19세기 이렇게 나오면서 고대사를 숭상하는 게 다 붐이에요. 어느 나라나. 다 우리의 고대 역사,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 아는가. 그건 전 세계 어디 가도 다 똑같아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마음에 안 차는 거죠. 제대로 뭐 역사적인 구성도 이게 별로 재미가 없고 우리 역사를 너무 이제 기원을 높여야 되는데 이 뭐 고구려 백제 신라 해봤자 뭐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 따지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받는 불만들을 오히려 김부식 삼국사기에 그렇게 다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퍼부은 거 아니냐. 좀 그런 이제 아쉬움이 좀 있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네. 삼국사기에 대해서 그 이후로 특히 이제 박노자 선생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1970년대 80년대 오면서 이제 우리가 좀 민족주의 바람이 불면서 약간 좌파적 민족주의 바람이 불면서 이 통일을 해야 되는데 신라주도의 통일은 완전 반쪽짜리였다. 우리가 결국 신라가 뭐 백제하고 고구려 약간 밑에 정도밖에 더 얻었냐. 우리 대동강 이남이었지 않습니까? 네. 신라가 요즘 말로 하면 평양 원산 라인 정도만 그 받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봐라. 우리가 만주벌판을 놓쳤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 한반도로 우리 민족의 강력, 생활권이 축소되었다. 해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비판하기 시작했고 특히나 당시 이제 김유신, 김춘추 이런 사람들이 김춘추는 결국은 동족을 팔아먹은 놈이다. 당나라 가가지고 고구려 백제 신라를 멸망시킨 저 나쁜 인간이 어디 있느냐. 김유신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당나라 외국 군대와 손을 잡고 동족을 처단했느냐. 근데 이제 삼국사기를 읽어보시면 고구려 백제 신라는 서로 첼천지 원수들이에요. 아, 같은 민족인데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 개념이 없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민족 개념이라는 거는 우리가 서양식으로 보면 근대의 이유고 우리 같은 경우도 조선인이라고 할까 이런 개념은 보통 이제 역사학자들 이제 박노자 선생이나 이쪽에서 말하는 보면 고려말 조선 초쯤에 이제 조선인이라는 개념들이 만드셨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뭔가 한반도에서 뭔가 같이 이런
어슴푸레한 개념, 그래도 같은 뭔가가 있다라는 개념들은 고려말 조선 초에 만들어졌다는 거죠. 특히나 그 어슴푸레한 개념들이 더 이제 강해지는 것은 전쟁을 겪어야 되거든요. 네네네. 다 같이 어려움을 겪어봐야지 서로 끈끈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진왜란, 병자호란,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 말부터 이제 청일전쟁 거치면서 청일전쟁, 레일전쟁, 일제강점기 이런 걸 거치면서 이제 딱 우리가 이제 한민족이다라는 게 생겨났다고 보거든요. 같이 고생을 해야 끈끈해지니까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의 이제 근데 관점에서 같은 민족이라고 보는 것은 과연 이게 온당한 역사 이해인가? 그걸 한번 우리 한국 사회 보면서 한번 네네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네. 나라별로 좀 살펴봅니까? 아니면 그 시대별로 세 나라를 예, 동시에- 고구려부터 해가지고 고구려부터. 뭐 잠시 보면서 이제 그 각각의 이제 키워드 가지고 보는데 네. 먼저 이제 이 그 저자인 김부식을 잠깐만 언급하고 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김부식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문벌 귀족의 유학자였죠. 아주 이 사람의 외모는 무신형이었대요. 아주 남성적이었다고 하죠. 어. 자, 그런데 이 남성적인 사람이 아주 문학이랄까 여러 가지 시, 서, 역사에 조예가 깊단 말이죠. 그럼 사람들이 참 좋아하게 되죠. 특히 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중국 같은 경우에 사신으로 갔는데 네. 사신으로 갔을 때가 바로 이제 송나라하고 금나라하고 이렇게 싸움을 많이 할 때란 말이죠. 그 송나라가 예전에 저 위쪽에 개봉이라는 곳에 수도를 갖고 있다가 개봉? 개봉 우리가 그 판관 포청천 개봉부지 않습니까? 수도 개봉. 아, 복숭아 포청천이 그러면 송나라 때 예, 얘기예요? 예, 예. 그러다가 이제 요나라 우리 거란 요즘 고려 거란 전쟁 네네네. TV 하지 않습니까? 네. 바로 거란이 송을 결국은 압박해가지고 연운 16주였습니까? 그거를 그 베이징 일대 다 이제 그거를 거란이 차지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송나라가 기울고 있는데 이제 거란의 힘이 약화되면서 우리가 말하는 여진 금나라가 이제 치고 거란을 올라오고요? 멸망시키고 다시 또 송나라를 압박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결국 이제 이 금나라가 쫙 이제 신흥 세력으로 치고 올라오면서 이 사람이 송나라에 사신으로 갔는데 네. 이 송나라 수도가 말 그대로 폐허가 된 걸 목격한 거죠. 그만큼 이제 떠오르는 금나라가 얼마나 힘이 센 걸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걸 보고 나니까 함부로 금나라하고 싸움을 하자라는 입장에 설 수가 없는 거죠. 잘못했다는 고려가 절단이 나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당시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경파라고 했던 스님, 아까 묘청이라든지 이런 중심의 이제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금나라하고 한번 충돌도 불사하자 이거죠. 자주파란 말이죠.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단재 신초 선생이 그게 흔히 말하는 자주파 대 사대파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낭불사상, 난가사상 우리 민족 고유의 화랑도 이런 것들에가 낭불사상하고 유교 4대 사상하고의 격돌이었고 그래서 이제 묘청의 난을 흔히 말하는 조선 역사 1000년 이래 최대 사건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만 네네. 그러니까 김부식 입장에서는 그걸 한번 대국을 가서 경험을 직접 하고 나서 이거는 잘못했다면 박살난다. 네. 이런 입장에서 이제 결국 끝까지 이제 금나라를 섬겨야 된다라고 본 거죠, 실질적으로. 근데 아무래도 이제 중앙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자들은 아유, 큰 나라하고 좋게 지내자. 전쟁난 피곤하잖아요, 자기들 권력이 흔들리니까. 근데 지방의 이제 호족들이랄까 뭔가 지금 하나의 어떤 권력의 판도를 흔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 자기들이 권력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변화를 한번 추구하고 그리고 한번 붙어보자. 한번 붙자. 이러나 저러나 죽는 것밖에 더 하겠냐. 이런 식의 좀 모험주의들이 좀 있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고려가 결국 1170년이었습니까? 무신정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무신정변이 그때 뭐 무신들이 천대를 받다가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요 사건들 계속해서 누적됐던 거예요. 그 윤관이라는 요 바로 12세기 초에 네. 윤관이 여진들이죠. 그 사람들을 저 지금의 한경도 쪽 지방 쪽이죠. 거기를 이제 정벌하기 위해 동북 구성을 만들고 하다가 결국 실패를 한 거죠. 동북 구성 만들었지만 결국 관리가 안 되니까 다시 여진에게 내줬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이제 귀환을 하게 되니까 윤관 같은 경우는 이제 무신을 대표하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게 그 장군들인 서희, 윤관, 강감찬 그리고 조선의 김종서 이런 사람들 있죠. 네네. 다 문신이에요. 문과 합격자들입니다. 근데 이제 장군을 한 거죠, 사실은. 하여튼 어떻든 근데 이제 무신을 그 당시 대표한다고 봐야 되겠죠.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 실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신들 입장에서 얘 책임지고 잘라가 된 거예요, 임금한테. 근데 임금은 이제 그 당시 예종이었나요? 윤관을 되게 좋아했단 말이죠. 그래서 윤관을 감쌌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시 관료들, 신하들이 몇 달간 조정에 출근을 안 하는 거예요. 결근 투쟁을 하는 거예요. 쟤 안 자르면 우리 안 나가 된 거예요. 요즘 지금 국무회의 안 나가고
장기 휴가 몇 달간 우리 병가 내겠다 이런 식으로 그 정도로 계속해서 문과 무신 간에 계속해서 불만들이 누적된 거죠. 그러다 이제 터진 게 네. 무신은 아니군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부식 때도 결국은 그런 김부식 중심의 이제 교린을 해야 되는 파들하고 또 이제 무신들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거의 뭐 한 100년 이상 누적됐다가 펑 터진 게 무신의 난이었죠. 네네네. 자, 그 상태에서 결국 이제 금나라하고 결국 화친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 한번 투쟁을 해야 되느냐 할 때 논리가 팽팽히 맞을 때는 네. 뭐로 해야 되겠습니까? 강경파가 이기죠 오늘. 어떻게 결정을 해야겠습니까? 왕 입장에서는 논리가 부딪힌다. 힘센 애들 나한테 동전- 도움이 아, 되는 그런데 동전 던지기? 맞습니다. 동전 던지기를 했단 네, 말이에요? 맞습니다. 점을 쳐서 결정했습니다. 아니, 점. 네,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죠. 아 이럴 때는 점이 그래도 에휴 예, 모르겠다. 우리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네. 그런 거는 결국 그때도 저도 말했지만 점이 나와가 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해석은 어떻게 한다? 해석은 힘센 사람 마음대로 하면 수 있잖아요. 점 그러니까 치고. 당연히 예, 권력을 잡고 있던 주화파들이겠죠 일종의 금나라를 섬겨야 된다는 파 쪽으로 간 거죠. 사실 이게 뭐 최근에 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도 개봉됐습니다만 네. 거기 보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나오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제 주역 그 역학계에서 그런 이야기 돌았죠. 그 당시 김재규 정보부장이 그 대전에 아주 유명한 그 역학자가 있었거든요. 도계 박주환 선생이라고. 네. 거기를 찾아갔단 말이죠. 초에 79년 초에. 그러니까 가서 이제 점괘를 하나 받은 거죠. 79년. 1979년 초에 찾아간 거죠. 네. 그 제목이 결국 이렇게 나왔죠. 풍표 낙엽 차복 전파. 풍표 낙엽. 바람 불어서 낙엽이 흩어질 때 네. 네. 차복 전파. 차가 뒤집힌다. 뭐 이런 차가 뒤집혀서 다 깨진다. 이런 이제 결과 나왔거든요. 아, 그래서 가을에. 예. 그래서 김재규 부장은 항상 차 조심을 하라고 시켰죠. 운전사에게. 네. 야, 차 조심해야지. 특히 가을철 들어와서 차 정말 조심해야 된다. 차가 뒤집혀서 전파될 수 있다. 근데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 거죠. 오, 그럼 믿게 되지 이제. 1979년 10월 26일 낙엽 흩어지는 때, 아 차지철? 예, 차 지체를 뒤엎었죠, 그죠? 아. 근데 자기 전두환이 자기를 다 부숴버렸죠. 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차복 전파가 딱 맞아 떨어졌다. 아 차복 아, 그렇게. 전파. 네, 차 지체를 뒤집어 엎었는데 전두환이 깨트렸다. 뭐 이렇게 아 해석될 수 원래 있어요. 한자는 차, 전복, 파 이렇게 이제 돼야 되는데 차복 전파. 차복 전파가 됐군요. 네, 네. 아. 아니 뭐 그러니까 이런 괴라는 거는 그렇게 결국 이게 나오지만 뭐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 그건 뭐 이제 뭐 여기 하여튼 여기도 그때 그랬다는데 그런 네, 이야기가 네, 있었죠. 네. 자 결국 이렇게 해서 결국 뭐 그 당시 이제 김부식 때 결국 이제 묘청의 난이라 해서 그것이 일어났고 그것을 이제 결국 중앙에 이제 문벌 귀족하고 지방에 귀족 호족하고 또 이제 신초 선생 같은 경우는 민족주의와 사대주의 음흠. 화랑도 사상입니다. 난가와 불, 우리 전통 고유 사상 대 육아, 사대주의 사상. 그리고 국풍 대 한학. 국풍이라는 것은 우리 고유의 것이고 네. 한학이라는 것은 중국에서 온 것이고 독립주의와 사대주의, 독립당과 사대당. 이런 식으로 의미 부여를 했죠. 그러니까 그렇다 보면 어떻습니까? 김부식은 천하의 나쁜 놈이 되는 거죠. 사대주의자고 그리고 이거는 완전히 뼛속까지 중국 모화주의자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고유 사상을 탄압한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낙이 딱 찍혀버린 거죠. 네. 그게 이제 또 김부식이 뭐 그 당시에 문장의 라이벌이 정지상이라는 신이 있었거든요. 정지상 하면 아주 유명한 우리 송인이라는 이별을 송인. 네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그죠? 쿨 노래도 있잖아요. 송인? 음. 뭐지? 사람 이게 이별하면서 보내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네. 절절하게 그린 네. 가시리 있고 그거 아닌가요? 그거 말고 이제 하여튼 뭐 나중에 뭐 그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얄리얄리. 송이는 정말 뭐 얄리얄리얄리아생인가? 이건 청산별고 아, 갖고 막 청산별고 있고. 그래가지고 네. 정신 차려. 송이는 이제 그 아주 대동강가에서 헤어지는 사람 헤어질 때 우월장제 초색다 비온 뒤에 그 뚝 쪽에 쫙 이제 풀빛이 푸른데 네. 송군 남포 동비가 그 님을 보내는 이 남포에서 슬픈 이제 노래가 그냥 떠오른다 이거죠. 대동강수 아시지? 대동강물은 언제 다 마르겠느냐? 별류 연년 첨노파. 이별의 눈물이 해마다 거기에 아. 그 사여져 가는데 어떻게 마르겠느냐? 이렇게 해서 아주 이제 이별 노래에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절창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이제 정지상의 라이벌 때문에 정지상은 사실 그 묘청의 난이 일어났을 때 개경에 있었는데 그 정지상을 바로 죽여버렸단 말이죠. 오, 그래서 누가요? 이제 김부식 김부식 쪽에서.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라이벌 의식 때문에 그래서 또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는 거죠. 저렇게 시기와 질투가 많은 사람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됐는데 글쎄 뭐 이거 한번 보시면서 과연 이제 그런지 한번 우리가 판단을. 진짜 부정적인 것만 너무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사실 김부식? 좋은 점도 엄청 많았을 것 같은데. 아니, 원래 별로 안 싫은데 지금 막 싫어졌죠, 김부식. 아니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인 걸 많이 들으니까 이 사람이 근데 가장 이 사람의 큰 업적이 바로 삼국 사기를 남긴 거죠. 이것이야말로 우리 민족 최초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게 1145년인데 우리가 안타까운 게 우리가 얼마나 문화에 이게 일본보다 강하다고 보는데 일본은 일본 서기라는 역사책이 720년에 나왔거든요. 우리보다 400년이 더 빨라요. 우리가 좀 안타까운 거죠. 아니 우리가 다 이렇게 문화적으로 당연히 더 빠르고 더 뭔가 왕성했다고 보는데 이 역사책 물론 뭐 많은 책들이 소실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떻든 현실에 남아 있는 건 이건데 그래도 김부식이 이렇게 쓴 거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사실은 모든 흠을 감출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저기 연도 속였다고 그러던데. 그렇게까지는 일본 석이 막 1500년에 써놓고 막 700년에 썼다고 막 거짓말했다고. 거짓말. 막 그러던데. 네. 자 이제 삼국사를 한번 보고 진짜 이게 삼국이 같은 민족이었는지부터 한번 보시죠. 네. 그러니까 사실 고구려, 신라, 백제가 서로 친전선을 찾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고구려도 이게 단일 종족으로 이루어진 국가가 아니거든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연애 지랄을 할 때 약간 건국신화를 봤습니다만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 본래 주몽이 네. 그죠? 엄마가 유아부인이 그 아버지 하백에 쫓겨나가지고 금화왕한테 가서 동부에 있다가 그래서 거기서 주몽을 낳았는데 주몽이 탄압받으니까 옮겨가서 졸본부에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소순호를 만났다. 그래서 다시 거기서 이제 뭐 여러 종족을 합쳐가지고 결국은 나라를 건국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 종족이 돼 있죠. 그리고 신라 같은 경우는 그러면 우리 사만 저 미치니까 본래 네. 있던 데 아니냐지만 거기도 이렇게 나와요. 신라 같은 경우도 본래 고조선 유민들이 남아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고조선 유민이 결국은 위만조선 사람들, 그 위만조선이라는 게 중국이 진나라 한나라 교체기하고 이럴 때 살기가 힘드니까 이쪽 조선 이쪽으로 만주 조선 쪽으로 많이 왔거든요. 그 중국 사람들에다가 토착 조선인들이 막 뒤섞인 게 또 고조선 유민이에요. 그 이미 단일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정말 우리가 말하는 단일 종족, 단일 민족의 신화가 처음부터 과연 있었냐 이거죠. 그리고 보면 신라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신라를 왕조로 안 부르고 신라를 왕국이라 부르잖아요. 왜냐하면 조선은 우리가 왕조라 부르죠. 네. 이시왕조라 부르잖아요. 성씨가 딱 하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시왕조라 부르거든요. 왕국은 뭐냐면 성씨가 여러 개란 말이죠. 신라가 처음에 박씨였죠. 박예거세. 그 나중에는 김할지 후손들이 김씨왕조 되죠. 김춘추. 그리고 석씨도 있죠. 석탈해. 그러니까 이렇게 많으니까 이건 왕국인 거예요. 우리가 영국은 왕국이잖아요. 튜더 왕조가 있고 윈저 왕조가 있고 나라는 네. 그대로 유지되나 왕이 왕조가 달라지죠. 시가 성씨가 바뀌는. 패밀리 네임이 달라지죠. 아. 왕조는 딱 하나죠. 김씨 왕조 이렇게 하면 김씨만 계속 하는 거예요. 이씨 왕조. 고려는 왕조죠. 왕씨가 계속 왕씨 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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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를 신라만 해도 결국은 박석김 이런 식으로 뭔가 외부 집단이 있지 않았나. 근데 이게 과연 하나에 주장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기원이 본래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할 때 우리가 왜 지금 삼국 사기를 비판했냐면 고조선이 있었는데 고조선이 멸망하면서 우리가 뭔가 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단 말이죠. 고구려 백제 신라만 봐도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그것을 이어받는다는 것 하고 실제 이제 이 건국되었을 때의 구성들이 다르다는 것들. 그러니까 각각의 국가 기원이 있고 이게 뭐 갈라져 나왔다 이렇게 보기가 좀 애매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약간 그 이미지 속에는 네. 고조선이라는 우리의 정말 오래된 그 원조 국가가 있고 네. 거기서 이제 뭐 여러 외침도 받고 조금 나라 이렇게 망가지면서 이제 네. 저 후손들이 나와서 부여 만들고 네. 부여에서 또 고구려랑 백제 갈라지고 그 다음에 또 후손들이 이렇게 또 오른쪽 가셔서 이제 있던 네. 부족들 통합해 갖고 신라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한반도를 중심으로 크게 이제 세 나라가 네. 잠시 나눠져 있었으나 다시 이제 통일되는 느낌 뭐 그런 걸로 이제 이미지가 많이 좀 갇혀 있는데 네. 그렇지는 않다. 그게 참 그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심상지리라고 하죠. 우리 마음 속에 어떤 지리적으로 뭔가 그래도 하나가 됐다는 건 통일신라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 통일신라를 많이 폄하합니다만 그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처음으로 뭔가 하나가 되었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통일신라의 사실 역사적 업적입니다. 네네. 뭔가 하나가 처음 됐거든요. 물론 자, 땅은 상당히 다 날아갔지만 근데 이제 여기도 보면 나옵니다만 네. 그 당시 우리가 근대 국가는 지리적 경계가 명확하죠. 아. 그래서 근대 국가에서는
영토가 난리가 아닌 거죠. 영토 분쟁. 땅이 엄청나게 중요해졌는데 이 근대 국가 이전에는 그런 게 없단 말이죠. 사람들이 여기 살다가 저기 살다가. 왕의 영향권이 어디까지 네, 미치냐 정도. 맞습니다. 느낌이- 변경이란 정도. 국경이 아니라 변경이죠. 프론티어라는 것이 과연 임금의 권력, 중앙정부의 권력이 미치느냐.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다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을 여기 삼국사계에서 이 책을 보면 자, 먼저 그러면 고구려에게 백제와 신라는 어떤 존재였고 요거부터 한번 같이 이 삼국사계 나오는 것부터 한번 보시죠. 네. 소선호가 고구려인가요? 그 아까 말한 졸본부여예요. 졸본부여에. 그 바로 이제 졸본부여로 고주몽이 왔을 때 거기서 결혼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굳이 따지자면 국적은 부여라고 네.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백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우리가 같이 뭐 고구려의 기원은 또 고주몽의 네네네. 그래도 아들들 아니냐 서자들 아니냐 하고 하지만 결국 오히려 결국 부여에 애초에 고주몽이 부여에 가서 결국 또 졸본부에서 결국 투쟁 속에서 결국 뭔가를 잡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대립이 심했을 거 아닙니까? 오히려 더 그런 것들 둘러싸고 더 갈등이 더 심했죠. 네, 사실은. 우리나라 이제 좀 고대 역사에 있어서 유명한 여성분들이 이제 몇 분 계시잖아요. 네. 그 선덕여왕 뭐 이런 분도 이제 네.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소선호도 굉장히 큰 일을 하셨죠. 네. 네. 소선당은 어떨까요? 소선당은 소선호, 소선당. 소선 노예 땅에서 할 거 없어? 왜 없네요. 네. 죄송해요. 맛이 중요합니다. 맛의 중요해요. 기원은 결국 소선호 아니요. 소선당이겠네요. 가만히 좀 계세요. 제발. 아니 아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원을 차라리 소선호에서 찾자는 거죠. 그럼 고구려 백제가 서로 약간 통하는 게 있듯이.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소선호로 하자 이거죠. 네. 소선당으로 하듯이. 네, 여러분과 저희의 연결고리는 바로 소선당. 소선당입니다. 예, 맛으로 하나 됐잖아요, 우리는. 네, 같은 한민족이잖아요. 네. 한우로 먹으니까. 2+ 한우.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드실 수 있는 소선당 한우. 온라인으로 빨리 주문하시고 연말에는 또 고기 구워 드시면서 네. 든든하게 건강하게. 요즘에 이렇게 탄수화물 좀 덜 드시고 네. 단백질과 지방으로 이렇게 많이들 건강해지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네. 그렇다면 역시 소선당 한우가 가장 최적의 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당백 보시는 분들이랑 우리는 식구잖아요. 같은 밥을 먹는. 같은 네. 소선당을 먹는. 아유 그렇습니다. 네. 예, 여러분도 소선당으로 우리 식구로 빨리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고구려부터 네네. 갈까요? 그러니까 고구려에게 백제와 신라는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의 우리가 일본을 바라보듯이 그런 관계보다 더 심했다. 그 정도까지 갑니까? 왜냐하면 오히려 부여로부터 같이 다 분리돼 나온 거잖아요. 네. 결국은. 그러니까 더 오히려 격렬한 적개심을 가진 거죠. 아. 마치 같은 셈족이지만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더 이렇게 싸움하듯이 더 격렬하게 적개심 가지듯이 오히려 더 그럴 한 수 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사람들도 더 심하게 서로 미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계속 싸우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냐면 이제 결국 이제 먼저 백제 근초고왕 때 근초고왕. 근초고왕이 백제 전성기를 열었다 그렇죠. 뭐 이런 이야기 많죠. 네. 네. 이때 평양성을 공격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고국원왕을 그때 결국 화살을 쏴가 죽게 만든 거죠. 아 백제 근초고왕이 근초고왕 평양성을 내가 정벌 가가지고 그 바로 이때 죽은 고국원왕의 손자가 바로 광개토 대왕이에요. 아, 고국 원왕의 손자. 손자가 광개토. 그 고국 원왕의 아들이 장수왕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거 다 우리 역사 교과서에서 배웠던 건데 기억이 그래. 하나도 안 나네. 그 장수왕이 몇 살까지 살았죠? 장수왕이 장수니까 어. 제가 103살 한번 찍어봅니다. 100세나 너무 많아. 너무 많이 찍었나? 한 82둘만 할 저는 한 거예요. 70몇 살까지 살았다고 생각해. 98. 많이 진짜 90몇. 장수왕이네. 비슷했네 나. 너무 전- 근데 장수왕보다 더 장수를 했던 왕이 있어요. 장수왕보다 더 네? 오래 산 왕이 있어요. 고구려 6대 왕인데 태조 대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6대 왕인데 태조 대왕이란 말을 써요. 왜 그러죠? 그 몇 살에 졸했냐면 119세에 졸했다. 에이. 이거는 약간 조금 아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MSG 좀 뿌렸네. 119살은 아이, 조금. 그래. 그럼 기네스북에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당시 왕위를 거의 100년 넘어 했다. 아들은 어떻게? 말도 안 돼. 아들이 아흔 살인데 나는 언제 왕이 되나? 자 그렇게 이제 그 바로 그를 근초고왕이 결국 고고원왕을 이제 정벌해서 결국 전사를 시켰고 자 그러니까 이제 광개토 대왕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광개토 대왕은 자기 할아버지를 저래 죽였고 그러니까 네. 백제를 계속 침략했고 그것도 이제 정손자인 장수왕이 결국은 이
할아버지의 그러니까 정조 할아버지의 한을 풀기 위해서 스님을 한 명 보내요. 계로왕에게. 그 스님이 바둑을 아주 잘 뒀거든요. 그 계로왕이 바둑을 좋아하니까 바둑 이제 친구가 된 거죠. 이럴 때가 위험한단 말이죠. 어떤 최고 권력자는 내가 뭔가를 좋아한다 이런 말을 절대로 외부에 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이 공격에 들어오거든요. 술을 좋아한다. 그럼 이 사람 술 좋아해가 어떻게 하면 좋게 해가지고 그럴 때 청탁을 한단 말이에요. 여자 좋아한다. 그런 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바둑을 딱 좋아하니까 바둑을 딱 하면서 이제 친해지잖아요. 아이고 임금님 권위를 좀 세우셔야죠. 궁궐 좀 멋지게 한번 지어봅시다. 담장 좀 공사 좀 잘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은 굶어 죽고 하는데 막 그 공사를 해가지고 백성의 원성은 높고 그 국력은 세해졌단 말이죠. 이럴 때 장수왕이 공격을 해가지고 결국 계로왕이 항복을 하고 계로왕을 죽여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또 복수를. 그만큼 상대의 왕을 죽고 죽이고 할 만큼 이게 아주 서로 적개심이 아주 강했다. 그럼 진짜 원한 관계가 엄청 쌓였겠다. 네. 네. 그러니까 고구려가 너무 힘이 세니까 도저히 뭐 상대가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5세기 그 중후반 넘어가면서 나제 동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라하고 백제가 손을 잡는 거예요. 너무 이제 고구려 힘이 세니까. 근데 고구려 힘이 세서 이제 나제가 손을 잡아서 견제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결국은 또 서로 6세기 초가 되면 또 달라지게 되죠. 왜냐? 결국 한강 유역을 누가 차지하느냐. 결국은 싸움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또 둘이가 더 이제 크게 싸움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끝없는 싸움과 싸움의 이제 연속이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뭔가 이렇게 우리가 근데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이렇게 지리 역사 이렇게 지도 네. 보면 고구려는 느낌은 그렇습니다. 마치 그 외세 중국이라는 그 외세를 막아준 거. 막아주고 네. 병풍이 돼주고 어. 신라 백제를 좀 이렇게 품어준 것 같은 느낌? 지금의 우리 입장이죠. 그렇죠. 지금의 우리 네. 입장에서 자꾸 그걸 바라보는데 좀 강해가지고 네. 그죠 지리적으로. 고구려 입장에서는 이렇게 봐요. 약간 츤데레 느낌. 그렇죠. 근데 됐어. 너네 그냥 가만히 있어 임마. 뭘 니네가 싸움을 알아. 중국은 내가 상대할게. 이런 느낌으로. 사실 고구려는 오히려 여기도 그렇게 보통 봅니다만 선비랄까 말갈이랄까 숙신 그 만주 쪽에 있던 그 요동 쪽에 있던 그 종족들하고 더 친연감을 느꼈을 거예요.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문화권이 있고 지금 우리가 보통 고대사에서 중국 문화권이 있고 한반도 문화권이 있고 만주 문화권, 요동 문화권은 좀 별도로 봐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고구려 문화권이라 해서 그냥 우리 거다라고 하는데 마찬가지 중국도 그럼 우리 거다라고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근데 본래 그는 세 가지 중에 하나였다고 보는 거죠. 그럼 그 고구려가 어떻게 이제 한반도 문화에 같이 들어왔느냐? 그 보통 이제 고구려가 남하 정책을 펼치면서 한반도 전역을 이제 우리가 패권을 잡겠다 하는 순간부터 그리고 통일 신라가 되면서 결국 고구려 유민이 한반도 이쪽으로 유입되면서부터 이제 고구려 역사가 한민족 역사로 같이 들어온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견해도 꽤 많습니다. 원래는 그냥 저 만주 쪽에 있는 네. 한 독자 세력 부유 쪽이죠. 같은 네. 느낌인데 그러다 이제 한반도로 좀 내려오면서 네. 그때부터 이제 우리 역사로 좀 편입된 느낌이 아니 뭐 그렇게 이제 보는 분들이 보는 많은데 분들도 또 있다. 반대하는 분도 많겠죠. 네네네. 자, 그러면 이제 백제는 어떻게 보느냐? 백제도 똑같단 말이죠. 끊임없이 고구려와 신라에 대해서 서로 침입하고 방어하고 끊임없이 막 죽고 죽이는 관계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백제는 상대적으로 일본하고 우호 관계를 유지한 거죠. 네. 상대적으로. 왜냐면 중국은 좀 바다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중국은. 네네네. 그리고 근데 중국하고 또 가려도 이제 육지로 가려면 고구려를 거쳐야 되니까 중국은 좀 힘들고 그러면 차라리 외를 통해 가지고 외를 가지고 외의 힘을 좀 활용하자. 이렇게 해서 상대적으로 외와는 우호 관계를 유지했는데 결국 이제 그 중국에는 그래도 조공 같은 걸 많이 바쳤단 말이죠. 백제가. 네. 바친 이유는 간단해요. 고구려를 정벌을 하려고 중국을 꼬시려고 한 거야. 그래서 자꾸 우리는 신라가 나쁜 놈이라고 하는데 똑같아요. 백제는 끊임없이 고구려를 정복시키기 위해서 수나라가 이제 고구려를 막 정벌하려고 했잖아요. 네. 그럴 때 백제가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길잡이가 되어주겠습니다. 고구려 침입하러 갈 때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예. 그 수나라가 괜찮다고 됐다고. 그런 식으로. 백제가 너무 조그매가지고 뭐 도움 되겠나 이런 건가?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사실은 이게 신라 같은 경우도 그 당시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만 신라도 기본적으로 죽고 죽이는 관계였거든요. 그 당시에 중국하고 손을 잡지 않으면 신라는 백제나 이쪽에 또 그 당시 고구려 사실 우리가 연개소문이 고구려 멸망 1년 전인가 죽었을 거예요. 666년 사망이거든요. 연개소문 때 얼마나 힘이 셌습니까? 그러니까 신라도
언제든지 망할 수 있다고 본 거죠. 아. 그래서 김춘추가 담판을 하러 간단 말이죠. 연개소문하고 좀 도와주십시오. 그냥 어떻게든 좀 우리 같이 한번 잘 좀 지냅시다 이럴 때 연개소문이 했던 말은 한강을 내놔라 된 거예요. 한강 유역을. 한강 유역 내놓고 너희들은 더 이상 위로 올라오지 마. 그러면 우리가 봐줄게. 근데 김춘추 신라 입장에서는 한강을 빼앗기면 우리는 끝이다라고 본 거예요. 한강을 통해서 중국하고 어느 정도 우리가 교두부가 돼 있어야지 우리가 어느 정도 생존을 담보를 할 수 있는데 고구려 연개소문은 계속해서 너희들은 경상도 딱 여기만 있어. 여기서 절대 벗어나지 마. 그냥 경상도 지역에만 살아. 아, 우리는 그렇게 못 산다. 그러다 보면 우린 죽는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중국과. 그리고 실제로는 그것도 사실상 신라가 상당히 주도를 한 게 아니라고 봐요. 중국이 대전략을 이미 딱 그 당나라가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이제 주변에 좀 골치 아픈 문제들 정리 딱 하고 나서 자 이제 고구려 요놈들 치러 가자. 이제 치러 가자 된 거예요. 들어가자. 그게 딱 전략이 정해졌단 말이죠. 그 상태에서 그거를 편성한 거란 말이죠. 편성 전략을 잘 쓴 거지. 그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신라가 막 아주 주도적으로 해서 뭐 당나라가 관심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아주 좋은 현란한 외교들을 펼쳐갖고 왔다 이런 게 아니고 그걸 딱 본 거죠. 아 이제 당은 간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 편성해서 이제 우리가 숟가락 하나 놓자. 네. 이러면서 우리의 이게 너무 좀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지금까지 주체적인 거를 많이 강조도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네. 근데 또 좀 알 건 알아야 되니까 이런 측면도 있다는 건 좀 우리가 또 고민을 해봐야겠죠. 좀 이 김부식은 거기에다가 그런 거에 대해서 서술을 해요? 이런 역사관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이나 뭐 아 생각보다 이제 그렇게 쭉 나오는 거죠. 상황들이 상황들이 나오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요것들은 지금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기 박노자 교수의 글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다 섞어서 이야기 말씀드립니다만 네. 그러니까 보통 그런 것들이 같이 삼국사기에 나오는 대목을 가지고 합니다. 결국 신라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신라는 정말 약소국이었거든요. 따지고 보면. 왜냐하면 가장 그 문물, 지리적 위치가 안 좋잖아요. 중국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가장 안 좋은 거예요. 어쨌든 그 당시.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라든지 백제보다 항상 그 불교라든지 뭐든지 늦지 않습니까? 네네. 아무래도 새로운 문물과 새로운 제도가 빨리 받아들여야지 나라가 발전하는데 항상 늦었어요. 열등생이었는데 자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없으니까 볼모를 보내잖아요. 왕자를. 우리 저 박재상 나오잖아요. 박재상이 왕의 눌주왕인가요? 눌주왕이 내 동생들 두고 내가 이 술을 마셔도 술 맛이 나냐 이러니까 고구려에 가서 누구죠? 복호를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 다시 일본 가가지고 외에 가서 미사안을 데리고 오다가 결국 미사안은 보내고 자기는 비참한 처를 맞았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건 보면 얼마나 신라가 힘이 약했는지 알잖아요. 미사안이 누구예요? 눌주왕의 동생. 아, 일본에 인질로 간 왕자. 아, 일본에도 인질로 갔어요? 예. 힘이 그래서- 너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아, 그래요? 예, 고구려도 인질 가고 복호 아. 보내고. 복호예요? 예, 복호. 아, 복호? 예. 아, 난 또 복혼지 알았죠. 복이 또 많은 코 있잖아, 이렇게. 복호. 동글동글. 자, 그러니까 이제 김유신이 이제 사실 김유신은 가야 멸망한 가야의 왕족 출신, 왕족 후예죠. 네. 자, 그런데 김유신이 맹세를 했단 말이죠. 나이 17에 김유신 열전에 삼국사에 나와 있습니다. 적국들이 무도하여 일이나 범과 같이 항상 우리를 덤벼드니 우리나라가 무사한 때가 없습니다. 내가 이 환난을 숙청하기로 결심했으니 하늘이여 굽이 살펴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맹세를 딱 하고 이제 나는 반드시 우리 신라를 평화롭게 만들리라. 이렇게 딱 결심을 나이 17 했다는 거죠. 네네. 그때 나이는 우리하고 좀 다르니까. 네. 자, 그만큼 이제 원한과 피해식들이 다들 엄청났다는 거죠. 서로 하여튼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았고. 네. 네. 그러니까 당시 백성들은 뭐 이렇게 있다가 저렇게 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네. 여기서 살기 좋으면 여기 있는 거고 여기 살기 힘들면 떠나고 그러니까 지금의 뭔가 동질감 이런 걸 가지고 막 통일하고 이런 게 아니었다고 보는 거죠. 그냥 편하게 살려고 이합집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말하는 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6세기, 7세기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고구려 백제를 우리가 원천적으로 없애지 않으면 우리의 생존은 담보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제 당나라의 어떤 국제 전략을 읽어내고 그게 편성을 했던 거죠. 그래서 당을 이용해서 우리 고구려 백제를 물리치자. 이렇게 이제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남북국 시대, 요즘 남북조 시대, 신라 통일신라 시대 부르지 말자라는 말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남북국 신라가 이제 밑에 있고 그 위에 발해가 있다는 발해가 있었으니까. 근데 과연 그랬냐라고 이제 요즘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많아요. 저도 이제 그 남북국 시대라는 말이 또 상당히 와닿긴 와닿았는데
근데 이거를 지금의 그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고 그걸 과연 우리가 이거 과연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을까? 이건 조금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고민을 많이 하는 건데 네. 또 발해하고 관계를 되게 안 좋았던 거죠. 신라하고 발해가 네. 엄청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서로 이제 경쟁을 하고 견제를 하고 그래서 발해 같은 경우는 일본하고 손을 잡고 신라를 치려고도 했고 또 신라는 당나라하고 손 잡고 발해 치려고 했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는 관계였거든요. 그래도 일본이 꽤 플레이어로서 여러 번 등장하네. 그래서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나중에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네. 근데 이제 그건 뭐 좀 민감 문제긴 한데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어떻든 그런 뭔가 종족적인 이런 느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가 한민족이다. 이런 것들은 이제 통일신라 때 이제 우리가 최초로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라는 것들이 쭉 정성이 계기가 만들어졌고 오히려 천천히 이제 진행되다가 종족적인 뭐라고 할까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려말 조선 쪽 승리학이 보급되면서 지방의 엘리트 있죠.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 이런 평안 이런 엘리트들이 네. 승리학적인 가치를 이제 다 공유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하나가 되는 민족적인 어떤 그 감정 같은 게 이제 생기는 거예요. 감정 가치가 공유되고 이제 그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씀드린 임진왜란이랄까 병자호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조선의 정체성이 좀 만들어졌고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일본의 학자들이 막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사실 일본이 그 19세기 때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가 개화가 되고 한 거는 그것은 일본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좀 더 문명이 뒤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중국이랄까 조선은 문명화가 엄청나게 셌거든요. 이미 됐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국경의 경계가 뚜렷해야 되고 조선이나 중국 보면 그 당시에 국경의 경계하기 위해서 18세기에 국경 그 강제비 세우고 이러지 않습니까? 백두산 여기서 우리 청나라와 조선의 경계를 세우자 하니 아주 그런 것들이 몇백 년 전부터 이미 아주 예민한 문제고 국경의 경계를 세운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중앙 어떤 식의 관료 체제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원래 근대국가의 특징이 관료제거든요. 네. 근데 이미 우리는 작동이 계속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서양이 딱 왔을 때 뭔가 근대를 할 건 다 있단 말이죠. 근대할 어떤 심성적인 바탕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제도적인 관습적인 바탕들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힘들었던 이유가 아니 우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나 한국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서양이 들어오니까 이 충격을 어떻게 이제 흡수해야 될지가 좀 혼돈스러웠고 그러니까 없는 상태에서 받아들이는 게 차라리 쉬운데 있는 걸 바꾸려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흔히 말하는 리모델링이 새로 집 짓는 것보다 신축보다 더 어렵지 않습니까? 새로 리모델링 하기가 더 어렵잖아요. 중국이나 한국은 이미 집에 근대라는 거 비슷한 집의 형태가 있단 말이죠. 다시 리모델링 하니까 뜯어내고 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 시간이 많이 걸렸고 일본은 별게 없었단 말이죠. 일본은 그런 중앙 집권적인 관료 체제도 없었고 네. 그 예를 들어 가지고 다 이제 지방적인 분권화돼 있고 그 상태에서 뭐 여러 가지 국경의 경계라는 것도 모호했단 말이죠. 네. 일본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일본에 북해도 있지 않습니까? 홋카이도에 일본 막부가 본격적으로 이게 가게 된 게 있잖아요. 당시 러시아 짜르가 계속해서 이제 이쪽 시베리아 경략을 하면서 이쪽을 공격하 이제 뭔가 자꾸 탐을 보니까 여기 대응해가지고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19세기 초부터 보낸 거예요. 19세기부터 이제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관료들을 파견하고. 그러니까 이런 국경의 영토 경계 개념들이 잘 없어요. 오키나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고. 섬으로 돼 있으니까 굳이 침략도 일본은 진짜 침략도 많이 안 받았다면서요. 네. 하면서. 그렇겠지, 그러니까 뭐. 그렇게 자기 땅이라고 굳이 비까지 세우면서 할 이렇게 필요도 선포할 없고. 필요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일본은 그런 식의 문화적이고 행정적인 이런 전통들이 좀 더 좀 미약했기 떨어졌다. 때문에 오히려 서양 거를 확 다 받아들였다. 뭐 이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네네. 근데 우리도 어쨌든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일단 딱 근대 한번 흡수되니까 근대 민족 형성이 아주 빨라지고 금방 돼버린 거예요. 금방. 특히나 그 다음에 이제 3.1 운동 한번 하면서 확 가버린 거죠. 진짜. 그 전에 사실 1910년에 경술 국치라고 하지만 의외로 조용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그런 슬픔 뭐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다고 나오죠. 근데 1919년 3.1 운동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민족적인 하나로 모였단 말이죠.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이러면서 뭔가 우리는 이제 한민족이고 우리는 이제 뭔가 단일 민족이고 근데 너무 그것들이 빠르다 보니까 이제 지금 네네네. 아주 몇천 년 전도 다 그렇게 우리는 지내왔다라고 지금 좀 생각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맞아요. 예. 우리도 이제
나는 3.1운동 또 해야 된다고 봅니다. 3.1운동을 또 한다고요? 또 해야 된다고 봐요. 왜요? 왜? 2023년 아닙니까? 네. 2023년. 23년. 3년에는 1kg 커피를 먹기 시작하자. 그건 3.1운동. 좋습니다. 고개 숙이지 마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시오. 2023년 약간 23년에 아직도 못 먹어보신 분이 있다면 네. 이제부터는 1kg 커피다. 마시자 운동. 3.1운동. 네. 네. 여러분도 혹시라도 다른 커피를 드시고 계시다면 아니면 커피를 아직 드시지 않고 있다면 네. 이제라도 2023년 지금이라도 23년이라도 1kg를 마시자. 마시자. 3일 운동. 마셔보자. 마셔보자. 얼마 안 한다. 정말 합리적인 가격이죠. 네. 네.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커피가 합리적인 가격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포털 사이트에서 1kg 커피 검색하시거나 1kg 커피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아주 편리하게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1kg 커피.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사실 결국 이게 삼국 통일이라는 게 워낙 이제 하나의 어떤 한민족이라는 걸 만드는 첫 번째 이제 큰 사건이기 때문에 네. 좀 이제 서두가 길어집니다만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진보적 입장에 지금 서두였습니까? 서두라기보다 이 전체적인 총괄하는 게 일부 지금 다 끝나가고 있는데 한 시간 지났는데. 박노자 교수하면 이제 진보 농객으로 알려져 있고 네, 네, 그래서 네. 상당히 이제 또 뭐 여러 이제 뭐 견해를 가진 분들도 오슬로 많겠습니다. 대학인가 그분이죠? 네네. 네. 근데 사실 박노자 교수 전공이 바로 한국 고대사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 이분의 이야기들이 그 상당히 뭐 근거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들고요. 그래서 이분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신라는 과연 민족의 배신자냐 이거죠. 보통 우리가 그래서 신라가 외세를 끌어들였다 이렇게 보잖아요. 당나라라는 외세를 끌어들여서 통일했기 때문에 반쪽분이 통일했기 때문에 신라는 민족의 배신자다. 그런 이제 정서가 강한데 이분이 아마 그런 검토를 해요. 그러니까 북한은 과연 이 삼국 통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사실 1950년대만 해도 그 조선통사라고 이제 북한 역사책이 있거든요. 그 56년 판에서는 아주 객관적으로 기술해요. 그러니까 가치 중립적으로. 네. 신라와 당의 연합군에 의해서 백제와 고구려가 정복되었다 이렇게 기술해요. 통일은 말을 안 써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더 강조하는 것은 결국 그 다음에 이제 백제 고구려 유민과 신라 군대가 힘을 합쳐가지고 당나라 침략자를 반대하는 투쟁을 펼쳐서 이 땅에서 당나라 군대를 몰아냈다. 뭐 이런 식으로 나름 좀 좋게 평가를 하거든요. 네. 근데 결국 1970년대 이후부터 이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버려요. 뭐라고 해요? 신라 봉건 통치배들 이렇게 되는 거죠. 배라는 것은 물이 아주 비하는 표현들이잖아요. 네. 한마디로 이런 거죠. 고구려 유민이 세운 강성대국 발해가 있고 신라는 반민족적인 신라 통치배들이 결국은 뭐냐 이게 남한인 거죠. 남한. 네, 남한. 신라가 당나라를 끌어들여 가지고 이렇게 외세를 끌었듯이 남한이 지금 미제국주의를 끌어들였다 이거죠. 그래서 신라 통치배는 반민족적이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제 완전히 평가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무튼 우리한테 유리하게 분석하고 해석하고. 역사란 건 항상 그래서 네. 이게 오히려 고대사일수록 현재의 사상들이 부딪히는 전투 현장이란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남한에서도 이 남쪽에서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80년대부터 이게 과연 통일이냐? 남북 국시대로 봐야 된다 하니까 통일 신라라는 말을 이제 안 쓰고 후기 신라라는 말을 많이 써요. 후기 신라.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이것은 이제 보수적인 학자들 돌아가셨습니다만 한영우 교수 같은 좀 보수적인 학자들도 후기 신라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통일 신라 이런 말들이 이제 많이 죽어지게 된 거죠. 특히나 이제 여기서 보면 2000년대 이후 이제 중국과 역사 전쟁 이런 것들이 벌어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라가 진짜 나쁘다 이래 된 거죠. 결국 중국한테 빌미를 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신라가 외세를 끌어들였고 만주 영토를 상실해 갖고 저 중국이 지금 저 우리 만주의 저 우리의 장려한 장엄한 고구려 역사를 저놈들이 다 빼앗아 간다. 동북공정.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걸 원인 제공자 누구야? 신라네. 누가 했지? 김춘추, 김유신 죽일 놈들. 이런 식으로 자꾸 이게 좀 부정적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은 남북한이 이제 박노자 교수가 아주 시니컬하게 이야기하는데 네. 남북한이 정말 역사의식이 지금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대사 부분에서 엄청나게 지금 공유점이 찾았다는 거예요. 김유신, 김춘추는 아주 비난하고 얼지문덕, 연개소문, 대조영은 아주 찬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남북한이 아주 드물게 공유하고 있는 역사인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건 이런 거죠. 단군 이후로 민족은 갈라졌고 그 단군 이후로 통일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우리는 만주라는 땅까지 잃어버렸다. 자, 그 와중에 같은 민족인 동족인 고구려 백제를 공격하려고 중국을 끌어들인 이런 것들이 과연 신라가 민족사의 이 정통성이 있느냐 오히려 발해가 정통성이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식의 이제 자꾸 이제 역사관들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 박노해 교수 말은 이렇습니다. 결국 백제도 끊임없이 고구려 치려고 주고 접촉했고 다 마찬가지였다. 이거 다 위기 상황에서 결국은 당하고 손잡으려 했던 건 다 사실이고 그 다음에 결국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도 과연 그 친연성이 과연 있었냐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뭐 돌고리라든지 그 다른 어떤 선비족이랄까 이런 쪽하고 더 이제 친연성 가지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삼국이 모두 동족으로 보지 않는 상황에서 이걸 가지고 과연 우리가 신라는 민족의 배반자다 이렇게 이제 과연 말할 수가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결국 이게 과연 만주의 상실로 봐야 되냐 이거죠. 삼국 통일을 만주의 상실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진 첫 번째 정말 에폭 메이킹 획기가 된 사건이고 그 이후로 뭐가 나왔냐 이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일신라의 화려한 문화가 나오잖아요 이거죠. 그 화려한 뭐 석굴암도 나옵니다만 원요 원칙 해가지고 의상 세계 최고 수준의 그 당시 동아시아 최고 수준의 사상과 학문과 예술 이런 것들이 나왔지 않았냐 이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 아니냐 이거죠. 그게 전쟁의 시대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 전쟁의 시대가 끝나니까 우리 평화가 열리니까 우리 한민족이 이렇게 훌륭한 문화를 만들어내어 가지고 세계사에 기여한 거 아니냐.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발해가 또 나온 거 아니냐 이거죠. 결국 발해라는 새로운 또 하나의 우리 영역으로 또 우리의 민족의 역사로 포괄될 수 있는 역사가 또 전개된 건 사실이고. 네. 자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통일신라를 통해서 결국 이것들이 고려가 되고 조선이 되고 한반도 전체라는 것들을 이제 결국 아우르는 하나의 모태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것은 상당한 역사의 평가를 해야 된다.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제 지금의 관점에서 자꾸 저 땅 누릴 건데 이런 생각만 해서 안 되고. 그리고 이거는 결국 나중에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네네. 우리는 통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남북한이. 근데 이대로 조금만 몇 대만 가면 이제 이질성이 부각돼 버리면 서로 통일도 힘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통일을 하려면 결국 어떻습니까? 중국하고의 관계를 어떻게든 평화롭게 만들어 놔야지 동아시아 전체의 어떤 평화를 만들어내는데 맨날 우리가 만주는 우리 땅인데 이런 이제 생각과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다면 그게 과연 중국과 우리가 평화 관계를 가진다는 게 뭐 이 사람 속여가지고 해가지고는 절대 그 평화가 안 되잖아요. 자꾸 잃어버린 땅, 만주는 우리 땅이다 이런 식으로 집착하는 게 과연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의 역사, 사람의 역사지 땅의 역사는 아니지 않냐 이거죠. 땅이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그렇지만 결국 사람이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왜 자꾸 너무나 옛날에 잃어버린 땅에 집착하는 것은 그것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그런 입장도 있다 이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동아시아의 여러 가지 공동체적인 질서를 만들어야지 우리가 원하는 우리 후손들이 원하는 평화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자꾸 우리가 지금 옛날에 우리 땅이 많았는데 하는 것은 그 옛날 우리 할아버지가 재산이 많았는데 그때 할아버지가 잘못해가 땅 다 잃어버리고 그거 지금 맨날 지금 말해서 뭐하냐 이거죠.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 건지를 고민해야 되고 그런 할아버지 잘못을 반복되지 않도록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 중요한데 맨날 할아버지 탓만 하면 뭐하냐 이거죠. 김유신이 잘못했니, 김춘조 잘못했니, 신라 잘못했니. 그러면 그 잘못을 우리가 더 이상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시각도 있다. 네네네. 저 이거 들으면서 정프로님은 이런 지금 내용을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 저 궁금해요. 저요? 응. 일단 서태지의 발해를 꿈꾸미라는 노래가 생각이 났고요. 아, 네. 네. 그거보다 저는 원래 이제 애국심과 거리가 좀 먼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그 입장에 꽤 합리적이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500년, 1000년 전에 분들이 우리 한반도에서 정말 다른 외적들 막아내면서 우리 민족이 한번 융성하게 한번 살아보자 이런 생각 했겠느냐. 그러진 않았을 것 같다. 그냥 왕이 일단 있고 그 왕과 귀족들 혹은 뭐 그런 잘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 서민들은 늘 쉽지 않은 삶을 이제 고되게 사셨을 거고 그래서 뭐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아마 별로 없지 않으셨을까 뭐 그런 생각은 좀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건 박노자 교수의 말이고 저도 박노자 교수의 논리를 주로 설명드립니다만 제가 이제 좀 떠오르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박노자 교수에 따르면 그러니까 만주 상실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주를 한 번도 가진 적이 없는데 뭘 상실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인이라고 할 때 그게 아까 말한 거는 그게 고려말 조선초에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고려말 조선초 우리가 만주를 가진 적이 없지 않냐 이거죠. 경략해 본 적이.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말을 한다는 것은 한 번도 가지지 못한 것을 마치 가졌던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 제가 들은 생각이 그 남아있는 나날에 바로 스티븐스 집사가 했던 이야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스티븐스 집사가 자기 주인인 달링턴 경이 아주 위대한 인물이었고 정말 이 나라를 정말 평화롭게 하려고 정말 노력했다, 유럽을. 네. 근데 그렇게 말하다가 마지막 가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라고 하잖아요. 그 결국 뭐냐면 사실 달링턴 경은 위대하고 이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나쁜 사람은 아니고 막 그냥 실수 저지른 사람이었어야 했잖아요. 스티븐스의 머리에서는 그냥 한 번도 위대한 신사를 주인 나리를 가져본 적이 없는데 자기는 그걸 가졌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상실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가져본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결핍되어 있는데 그걸 상실했다고 뒤에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기는 가진 적이 없어요. 가진 적이 없었는데 가졌다고 생각하고 지금 상실했다고 생각할 때 나오는 질병이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스티븐스가 우울하잖아요. 마지막에 눈물도 나오고 하는 게. 자기가 위대한 신사라는 예전에 우리 달링턴 경은 정말 위대한 신사였어. 나는 그 사람 모시던 나는 위대한 집사였어.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 살아가니까. 근데 사실 이제 쭉쭉 이제 사람들하고 여행을 하면서 만나고 나중에 이야기할 때 모르는 사람한테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요. 그 사람은 사실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자기도 마음 깊은 곳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위대한 사람은 아니었어. 근데 그렇게 겉으로 말을 해야지 자기가 자기를 버틸 수 있으니까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역사적인 상실과 역사적 결핍을 혼돈해버릴 때 역사적 우울증을 앓게 되니까 그래서 계속 그렇게 가슴만 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냥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의 옛날의 땅이 아니라 지금의 사람이 중요한 건데 너무 옛날의 땅에 집착하는 것도 결국은 그렇다. 우리가 지금 그 옛날 땅에 집착하다 일어난 사건들이 결국 이스라엘 하마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그런 생각이 좀 아니 듭니다. 뭐 생각이라도 뭐 그렇게 네. 하는 건 뭐 나쁘게 생각은 안 하는데 네. 이제 그거를 또 교묘하게 돈벌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네. 정치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네. 그래서 이제 뭐 일부러 민족 감정 더 자극하고 네. 또 상대 국가들을 막 좀 나쁘게 매도하는 걸로 네. 예, 그런 사람들 때문에 네. 그런 사람들 보면 짜증이 확 납니다. 저는 이제 두 분의 이제 의견이 궁금했던 이유가 저는 완전 주입식 교육. 이 역사관을 바라보는 아무 생각이 없이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별 생각이 없이 살다가 이제 일당백을 하면서 조금씩 생각하는 법이라든지 그런 거를 그래요? 한 번쯤 더 되새김질하는 네. 그런 버릇을 이제 조금씩 들이고 있는데 조금 들으면서 놀랬거든요. 왜? 역사관이 지금 현재도 계속 바뀌고 있는 걸 사실 네. 잘 모르고 있다가 신문이나 정치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이거는 그런 건가? 하고 지나갔던 일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 보니까 내가 조금 주체적으로 뭔가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좀 이렇게 주위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할 때 내가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게 생길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계속 듣기만 하고 그 정치적으로 내가 이용당하지 말아야지만 생각을 하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지식도 없고 예. 그리고 생각도 없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마음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들으면서 잘 됐다. 잘 됐어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혼자 생각이 이제 딱 자리 잡으면 네.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꼰대라고 부를 겁니다. 꼰대라고는 아니면은 쟤는 꽉 막혔다고. 말이 안 통한다고 저 사람. 그냥 뭐 판단을 유보하면 되죠 뭐. 그러니까 네. 판단 뭐 미리 성급하게 할 필요도 없고 네. 또 그걸 유보를 하면 되죠. 판단 그러니까 유보. 조금 더 판단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네. 좀 더 많이 가져야 그러니까 되겠죠. 지금도 뭐 저희들 말씀하는 게 이게 맞다 이런 게 아니고 네.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한번 판단을 유보하고 네. 한번 들어보자. 일당백이 어쨌든 네. 최고입니다. 자, 오늘 저희 일당백은 이제 삼국사기를 네. 여러분께 좀 같이 소개를 좀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는 그럼 이어지는 2부에서 네. 본격적인 내용들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당백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